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중년 여성입니다. 자식도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을 벗어나면 남이라더니 제 아들 녀석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30년 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들 녀석이 남보다 못한 놈으로 자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제 탓이기에 남들 앞에서 밝히기 창피하지만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터놓지 않으면 속병이 날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의 아들을 얻기까지 눈물로 밤을 지샌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남들은 셋이고 넷이고 애도 쑥쑥 잘났는데 우리 부부에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원인도 척척 알아내고 시험관 시술도 있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처럼 미신에 빠져있던 분에겐 더욱 그랬죠.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써서 오셔서는 남편 베개에 넣어주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뿐인가요? 객사한 조상이 탯줄을 잡고 안 놔주는 바람에 애가 안 선다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제사까지 지내게 하셨더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 후처 자리까지 알아보셨지만 남편이 질색을 하는 바람에 결국 뜻은 못 이루셨죠. 시어머니 닭달에 중간에서 소가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차라리 내가 떠나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글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 포대기에 둘둘 말린 갓난 아기가 놓여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옷보따리를 놓고 간 게 아닐까 했는데 포대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알게 되었죠. 혹시 누가 잠깐 아기를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 주변을 살펴봤지만 골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우리 부부를 가엾게 여기고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볼세라 아이를 얼른 안고 들어갔죠.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한참이나 밖에 있었는지 몸이 싸늘하더라고요. 한겨울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더라고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겠어요? 길 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남의 아기를 데려온 건데요. 아기를 보자 이성을 잃고 덥석 안고 들어온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얼른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찾고 있겠냐고요. 사실 그게 도리인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러기 싫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그렇잖아. 버릴 작정한 게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어린 걸 남의 집 앞에 두고 가겠어.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애 찾으러 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고. 지금 신고해봤자 고아원에 가게 될 텐데 고아원보다는 훨씬 낫잖아. 응? 처음엔 완강히 반대를 하던 남편은 꼬물거리는 아기 손가락을 보더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호들갑을 떨며 아기 목욕을 시켰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편 손가락을 꽉 쥐는데 그 바람에 남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지 뭐예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밤새 칭얼대는 아기 울음에도 우리 부부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그날 이후 절간처럼 고요하던 우리 집은 아기 울음소리와 우리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뿐인가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도 잘 웃지 않던 남편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기쁨이 커질수록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제고 아이 부모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2달이 지나도록 아이 부모한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아이 출생신고부터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남편과 우편까지 펼쳐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지은 이름이 슬기로울 지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지훈이에요. 막상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나니 이제 정말 우리 자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업둥이란 사실만 주변에 알려지지 않으면 완전 범죄도 가능할 것 같았죠. 여보, 나중에라도 자기가 버려진 아이란 걸 알면 힘들지 않을까? 호적에도 올린 마당에 그냥 우리 친자식으로 키우는 게 어때?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고 양가 어른들한테 사랑도 듬뿍 받을 수 있게 말이야.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내가 밖에서 나온 걸로 하자. 어차피 당신이 배불러 나왔다고 하기엔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럴 바엔 내 피라도 섞였다고 해야 어머님이 손자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어? 장모님께는 당신이 잘 좀 얘기해줘. 평소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던 남편은 이번만큼은 정반대였어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 그런가 자기 체면 깎이는 건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 애 못 낳는다고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제가 군소리 없이 친자식처럼 맡아 키우겠다고 하자 전과는 180도 다르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끼는 루비 반지도 턱 하니 빼서 제 손에 끼워주실 정도로요. 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반대였어요. 아무리 아내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수 있냐며 사위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을 위해 그 수모를 다 받아 넘기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온 가족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키운 아들은 시댁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주변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죠. 우리 부부에겐 더 없는 행복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자라는 내내 부모 속 한 번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학급 반장도 도맡아 하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지켜나갔죠. 시댁에선 대학 교수인 남편을 닮아 머리가 좋은 거라고 말들 하더군요.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이 쳐졌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잘났다는 말이기에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대도 척척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꽤 탄탄한 직장에 취직이 될 정도로 능력도 있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라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자 부모 걱정 안 하도록 예쁜 짝도 데려와 일찌감치 장가도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부침이 따르듯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정을 이룬 아들은 전처럼 제게 살갑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문지방이 닳도록 집에 드나들던 아들이 명절이나 돼야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누이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언니도 참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안 해요. 다른 집 자식들도 다 그래요.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속 한 번 안 썩이고 그만큼 자라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러니 욕심 그만 부려요. 지훈이만한 아들이 또 어딨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복에 겨운 내 투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괜한 기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 제사라 아들네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괜히 제사다 뭐다 며느리 힘들게 할까봐 일찌감치 장바다가 혼자 제사 음식을 끝내놓고 있었는데 글쎄 밤 10시가 넘도록 애들이 안 오지 뭐예요.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도 꺼놨더라고요. 결국 자정이 돼서야 하는 둥 마는 둥 혼자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곤 막 상을 치우려는데 그때서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쩌죠?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이제야 서울에 도착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이 많으셨죠? 죄송해요. 오늘 늦었으니까 수요일 내에 한번 찾아뵐게요. 일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쩔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지쳐라도 혼자 보냈으면 될 것을. 내외가 연락도 없이 같이 안 온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면 니처라도 보내지 그랬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설마 이 애미가 니처 일 시킬까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서운한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는데 엄마, 그럼 우리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매년 오는 제사 고작 한 번 빠진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야 평생을 아버지 덕분에 집에서 놀며 살아서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꼰대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세요. 제가 다 창피해요. 아들 녀석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아들 눈에는 평소 제 행동이 꼰대 시애미 같았다는 거니까요. 사람이 입장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지만 제 행동이 뭐가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불편하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접어둔 채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데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여 나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하고 살아서 그런가 내 며느리한테만큼은 제가 겪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제 마음을 언제부턴가 아들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 그러더니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안면 근육이 떨리고 눈가에 통증이 심해서 집 근처 병원을 찾았더니 CT 촬영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CT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대학병원에 연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큰 병이길래 이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수막종이라고 했어요. 종양의 악성은 아니지만 위치가 안 좋고 사이즈가 커서 시신경과 안면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심하고 미각도 떨어지게 된 거라더군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를 연다는 건가요?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환자분 상태에선 머리를 여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간단한 레이저 수술이면 몰라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신 마취까지 하며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한다니 겁이 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전화를 했는데 뇌종양도 아니고 뇌수막종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세요? 요즘 우리나라 의술이 좋아서 그런 수술은 수술 축에도 못 껴요. 그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집단에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그런 거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투의 아들의 말에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은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보단 확실히 종양을 제거하는 두개술이 좋을 것 같다며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두개술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도 가능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크더라고요. 자비는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들은 감마나이프 시술보다 수술비가 오히려 적게 들 거라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에 왠지 서글퍼지더군요. 나는 아들에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데 아들 녀석은 돈 몇 푼 더 드는 걸로 저리도 기뻐하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동의하에 수술이 결정되자 바로 수술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입원 후 수술 전 필요한 검사도 다 마쳤고요. 수술을 앞두니 마음이 심란했어요. 악성종양이 아니라서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머리를 여는 두개술이라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대로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수술 날짜를 잡고부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죽고 나면 하나뿐인 제 아들은 부모 형제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라서 더더욱 걱정이었죠. 가정까지 이루고 사는 자식이 뭐가 걱정이냐고 하겠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환갑이 넘은 아들도 부모 앞에선 아이인걸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수술날 병원에 못 온다고?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신경 쓸까봐 말을 못했는데 하필 그날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시더라고요. 장모님 모시고 하와이 가기로 해서 엄마 수술날에 못 갈 것 같아요. 항공권이랑 호텔을 특가로 예약한 거라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간병인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따지고 보면 간병인도 그쪽 분야에선 프로나 마찬가지인데 저나 집사람보다 못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죠. 병실도 2인실로 잡아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수술 받으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있어봐야 어머님 신경만 더 쓰시지 않겠어요? 그럴 거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요. 큰 수술 아니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죠. 안 그래요, 어머님?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아주 부부가 쌍으로 늙은 애미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가 어쩌고 어째? 큰 수술이 아니야? 그래, 어떤 큰 수술이면 니네한텐 큰 수술이라더냐? 암이면 되냐? 아니면 심장 이식 정도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면 죽을 병이면 되겠어? 못돼 처먹은 것들 뭐가 어쩌고 어째? 니들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게 찍소리 말고 수술이나 잘 받으라고? 어디서 배워먹지 않은 소리야? 그동안 니들 불편할까봐 할 말도 꾹 참고 살았건만 보자 하니까 아주 시건방을 떨고들 있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니, 돈 들여서 간병인 불러드리고 병실도 2인실 잡아드린다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누가 보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요. 정도껏 해야지. 그래 이놈아, 네 말 잘했다. 하는 김에 1인실로 하지 왜 2인실이냐? 2인실까지 보험 처리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 들여 간병인을 불러줘? 그게 네 돈이야? 내가 들여놓은 간병인 보험으로 부르는 거지? 병원비 95%는 의료보험에서 대주고 나머지 비용은 내 실비보험에서 나가고 간병인도 내 보험으로 나가면 네가 해준 건 대체 뭔데 이리 생색이야? 넌 네 엄마가 그리 맹탕인 줄 알았냐? 네가 나온 그 잘난 대학 나도 나왔다 이놈아. 어디서 잔머리야? 그간 꼰대 소리 듣기 싫어 말 않고 있었다만 보아하니 니들은 늙은이보다 더한 젊은 꼰대로구나. 다 필요 없으니까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가버려라. 너 같은 놈 없는 셈 치고 살면 된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꼬랑지 내리고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는데 주홍빛 노을이 산허리에 짙게 깔려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처량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마치 서서히 지고 있는 내 인생을 닮은 것 같아서요. 한때는 저도 햇빛 쨍쨍하던 청춘이었는데 어느새 자식한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노년이 되었다니 서럽고 서글펐어요. 그렇게 노을에 뺨이 젖도록 한참을 창밖 노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미리 불러두었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보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 사이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했던 대로 안사동과 여행을 갔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제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술이 잘 됐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어서 내일 퇴원한다고 했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했더니 글쎄 아들 녀석이 제가 수술 받기 전날 전화를 했더라지 뭐예요.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제 앞으로 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음 말이 가관이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사모님 사망보험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술 중에 잘못되면 보상이 더 있는지, 수익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요. 그래서 혹시 수술이 잘못됐나 했는데 수술이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지 애미 수술엔 관심도 없더니 보험금엔 눈이 시뻘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내 자식놈이 그런 놈일 줄이야. 하도 괘씸해서 생각 끝에 수익자로 등록된 아들 이름을 빼고 사후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험 설계사를 통해 아들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학원이다 뭐다 바쁘단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던 손주 녀석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며느리는 유명 죽집에서 죽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 일로 화 안 풀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사회 기부가 웬 말이에요. 노여움 푸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금쪽 같은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꼭 그러셔야겠어요? 막말로 나중에 엄마 손주가 돈 때문에 고생하면 저승에서 엄마가 편하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엄마가 사랑으로 품어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 금쪽 같은 손주도 할미한테 돈 냄새가 나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이게 남이지 내 손주니? 난 그딴 손주 필요 없다. 금쪽 같은 내 새끼도 품에서 떠나니 개떡같이 변했는데 손주야 말해 뭐하겠니? 그러니 헛된 꿈 일찌감치 깨고 돌아들 가거라. 난 더 이상 네 엄마 안 할 테니. 그러자 아들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솔직히 나 엄마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면서요. 고모한테 다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에 내 친엄마가 아빠한테 버려진 건데 저한테 아들 노릇까지 바라시면 안 되죠.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30년 넘게 교수 부인으로 잘 사셨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날 낳아준 친엄만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정말 역겨우니까. 아들의 그 말에 정신이 몽롱했어요. 지 행복하라고 지어낸 가짜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제게 비수로 날아와 꽂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오해다. 넌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아니야. 결국 그날 저는 3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고스란히 꺼내 아들한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송까지 불사하며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을 돌려받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모습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이런 꼴을 보자고 그 긴 세월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나 싶더군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얼마 뒤 아들은 남편의 유품 중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몇 개를 들고 유전자 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대와는 달리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제 재산을 빼먹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여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모자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널 키워준 대가를 바라진 않는다. 그동안 네 엄마로 살면서 너로 인해 많이 기뻤고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다. 너는 너한테 줄 것도 주고 싶은 것도 없어. 고마움을 모르는 놈한테는 천금을 준들 고마움을 알겠니? 그러니 여기서 힘 빼지 말고 돌아가.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대문을 걸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난 세월이 헛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 입은 마음이 나아질까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직은 사람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을 만난 그날을 기적을 만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제게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부모 자식 간의 연 귀하게 행복하게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